자, 객체지향, 오늘은 속세공학 6번째 시간인데요. 객체지향 개념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요구 분석을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용 사례를 가지고 요구 분석을 찾아내는 방법을 배웠고, 이제 조금씩 점점 시스템 안에 있는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스템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모델링 방법, 설계 방법, 이걸 얘기할 때, 요즘 객체지향을 많이 쓰니까 객체지향에 맞는 그 설계를 표현하는 방법, 이게 이제 Unified Modeling Language UML인데 그 UML을 소개하기 전에 이제 객체지향에 관련된 내용이 설계 안에 잘 뜻이 담겨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우선 거기 좀 앞서서 예전에 여러분들 객체지향 프로그램에서 했던 여러 가지 문법적인 의미, 그런 게 설계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런 걸 좀 다루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객체지향 프로그램 할 때 많이 듣던 얘기인데 그거를 다시 한번 리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하고 연결되는 내용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다음번에 이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그릴 텐데 그 클래스 다이어그램 안에 여러 가지 클래스들 사이의 관계, 객체 사이의 관계 이런 게 설계에서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클래스라는 게 도대체 뭔지, 뭐가 클래스가 될 건지, 이번에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설계할 텐데, 이 시스템 안에 클래스로 내가 디파인해야 될 게 뭔지, 이런 거를 잘 하려면, 여기 있는 객체지향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객체지향 개념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네. 우선 오늘 시간에는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객체지향 개념 중에 뭐 들었던 것들이 객체가 뭐냐, 클래스가 뭐냐, 메소드가 뭐냐 이런 것들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클래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뭔지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 타임테이블 일정표 같은 거를 개발한다. 그럴 때 도대체 우리가 뭘 클래스로 선언해야 그런 타임테이블 일정표를 할 때 제일 적합한 클래스 정의가 되는지 이런 거 여러분들 감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클래스라는 게 뭔지를 찾아낼 수 있으면 제일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유스케이스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유스케이스와 유스케이스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필요하면 맺어줬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클래스를 찾아내서 클래스 사이에 관계가 없는 건 그냥 놔두면 되는데 클래스 사이에 분명히 관계가 있는 거 있어요. 그죠? 뭐 예를 들면 클래스 안에서 다른 클래스에 있는 어떤 객체를 만들고 거기에 메소드를 날린다든지 뭐 이런 거는 설계 단계 우리가 다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럴 때 객체와 객체 사이의 클래스 사이의 관계가 뭐가 있는지를 먼저 우리가 알아보고 디자인 단계에서 그걸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절차적인 파라다임, 객체지향 파라다임은, 남들이 다 객체지향 쓰니까 그냥 쓴다. 뭐 그런 것도 유행 따라서 가는, 뭐 그런 것도 나쁘진 않은데, 객체지향을 잘 쓰려면 왜 C 프로그램 같은 여태까지 배웠던 거 놔두고, 왜 다 버리고, 객체지향 쪽으로 가는지, 왜 이게 좋은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걸 좀 여러분들이 절절하게 느껴야, 그래야 객체지향을 더 프로그램을 잘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거, 두 파라다임 사이에 비교를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여러분 들어왔을 때 제일 처음으로 접한 랭귀지가 뭐죠? 프로그램 언어? C죠. 그 다음에 접한 게 뭔가요? 자바. 그 다음에 이제 또 조금씩 C++나 다른 걸 할 텐데 자바하고 C하고의 어떤 근본적인 프로그램의 어떤 그러니까 구조적인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어때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느끼기에 C 프로그램 짤 때하고 자바 프로그램 짤 때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쉽다 어렵다기보다 그냥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램 설계할 때는
C 프로그램은 C 프로그램답게 설계해야 되고, 자바 프로그램, 자바 프로그램 개념에 답게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차이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요. C 프로그램 어때요? 프로그래밍. 거기에서 자바 프로그램 어때요? 어떤 게 장황하죠? C가 장황하죠. C++나 자바는 어때요? 좀 컴팩트하죠? 왜 컴팩트할까요? 네, 나눠지는데 그 안에 데이터와 데이터를 쓰는 함수가 한데 모여있죠. C 프로그램은 어떻죠? 물론 이 안에 함수 안에 데이터를 정해서 쓰지만 대부분의 우리가 C 프로그램 큰 걸 짜보면 예를 들면 뭐 우리 학교에 학사 업무를 한다. 그럼 여기에 학생에 관련된 마스터 파일의 정보들이 다 몰려있고 여기에 뭐 학적 뭐 수강 신청을 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이게 다 여기 있는 걸 갖다가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관련 있는 데이터는 이쪽에 있고 이걸 쓰는 함수의 어떤 일부분들이 다 이렇게 쪼개져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와 함수가 이렇게 나눠져 있고 기본적인 흐름은 이런 식이죠. 여기서 뭐 어떤 콜하면 메인이 콜하면 함수가 어떤 역할에서 뭐 파라미터를 넘겨주든지 하여튼 여기에다가 뭐 어떤 데이터를 주고 또 이렇게 하고 만약에 함수가 너무 복잡하다. 그럼 이거 또 쪼개가지고 얘가 얘한테 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되나요? 마치 우리 회사에 가면 어떤 그 조직이 있는 것처럼 메인이 제일 큰 뭐 사장 역할하고 그 밑에 중간 역할을 하는 모듈 함수들이 있고 그 밑에 중간 모듈 하는 함수가 뭘 못하면 밑에 있는 애한테 또 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중간 집권적으로 되어 있고 제일 큰 차이는 뭐냐면 데이터가 함수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관련된 데이터 함수가 이렇게 쪼개지는 경우가 많아요. 따로 떨어져 있는 경우가. 함수는 데이터를 조작하지만 이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거리가 먼데 거리가 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프로그램이 커져가지고 여러 사람이 짠다 그럴 때 여러 사람이 짜면 여기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학사 업무를 위한 학생 신상 파일에 대한 스트럭처는 여기다가 정했는데 여기 있는 사람 뭐 수강 신청하는 거 뭐 이 사람은 신사에 관한 거 뭐 편집하고 뭐 보여주는 프로그램 여기는 교수님이 뭐 성적에 대한 거 뭐 이렇게 쫙 다 짰다고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쓰는 데이터하고 이 사람이 쓰는 데이터가 서로 연결될 가능성이 많죠.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 어떤 데이터를 갖다 쓰고 읽고 썼는데 변경했는데 이 사람도 얘가 어떻게 변경하는지 잘 알아야 돼요. 그죠? 굉장히 디펜던트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이 함수 모듈이 한 100개, 뭐 1000개 뭐 이렇게 되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별로 없어요. 대개, 그 C 프로그램처럼 여러분들은 파일이 만약 100개 이상 된다. 함수가 100개 이상 된다. 그럼 어떻게 관리하나요? 적절하게 그냥 나눠서 헤더 파일 안에 관련되는 함수들을 모아놓고, 그죠? 따로따로, 컴파일해서 따로따로 링크하는 그런 스타일이든지 아니면 함수 이름을 적절하게 앞에 접두를 좀 나눠가지고, 그죠? 이거는, 학사 업무에 해당되는 함수들의 모임이다. 이거는 뭐, 신사에 관한 함수의 모임이다. 이렇게 해서 함수의 이름으로 컨트롤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도 데이터는 이렇게 글로벌 데이터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함수 안에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을 맺게 되고 서로 하는 함수 안에서의 어떤 일이 잘 이해해야 내 함수의 어떤 프로그램 짜거나 고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C 프로그램으로 이런 메일 처리 시스템 하나, 통합 메일 처리 시스템인데 이런 걸 한번 만든다고 하죠. 뭐냐면 우리 뭐 인터넷에서 오는 뭐 웹메일도 있고 그 다음에 사무실에 보면 전화도 있고 팩스도 있고 요즘에 그 그룹웨어로 아마 우리 학교는 이제 학교 안에 우리 기한 시스템이나 메일이 다 이렇게 통합되어 있어가지고
그 학교 밖에서 오는 메일은 주로 이제 인터넷 메일을 쓰는데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그냥 그룹웨어를 쓰거든요. 그룹웨어 안에 있는 그 메일 시스템. 이거 한번 다 통합해가지고 마치 그 우리 마이크로소프트의 아웃룩처럼 어떤 통합된 메일 시스템을 하나 만든다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 아웃룩을 이렇게 키면은 들어온 메시지가 쫙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데서 다른 웹 메일로 오는 것도 다 받을 수 있는데, 하여튼 그것도 받고 그룹웨어로 온 것도 받고 팩스로 온 것도 이 안에 받을 수 있고, 팩스 라인을 그냥 전화선으로 연결할 수 있거든요, 컴퓨터로. 그다음에 전화를 연결해서 여기에 어떤 그 자동 응답 시스템 같은 역할을 하는 것도 같이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메일 메시지처럼 보이게끔, 그리고 혹시 이제 그 하나하나를 누르면 이 팩스 같으면은 팩스가 화면에 띄어지고, 또 전화 같으면은 그런 자동응답기에 남겨진 메시지가 스피커로 들리도록 프로그램을 짠다고 합시다. 그러면 C 프로그램 만약 짠다면 어떻게 짤까요? 큰 프로그램의 스트럭처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죠? 메인이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이니셜라이즈 하는 루틴이 있고, 여기에 폼 문장을 돌면서, 이 시스템에서는 이제 들어오는 메일이 뭐가 있는지를 쫙 리셉션 하는데, 여러 가지 커넥트된 라인을 쫙 리스닝하고 있다가, 뭐 인터넷 메일이 온다는, 인터넷 메일은 뭐 정기적으로 가서, 프로토콜로, 메일 프로토콜로 받아오면 되고, 그 다음에 음성 메시지 같은 거 오면은 뭐 그런 신호가 있으면은 리스닝하고 있다가 받아오면 되고, 뭐, 팩스도 마찬가지로 전화 들어오면은 받으면 되고, 이렇게 하니, 여기 어떤 리셉션 하는 루틴이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받아놨다가 사용자가 그 메일 시스템을 온하면, 뭐, 여기에 아웃룩에서 우리 하나씩 이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그런 리스트업 해주고, 그 중에 어떤 걸 하나 셀렉트 하면, 뭐 아웃룩에서 뭐 하나 셀렉트 하면 더 큰 창으로 오른쪽에 띄어든지 큰 팝업 창으로 그 메시지가 보여지죠, 그죠? 뭐 그렇게 만들고, 그 다음 그 중에 어떤 걸 딜리트 하려면 선택해서 딜리트 명령을 내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쇼 컨텐츠가 아마 여기서 셀렉트해서 보여주는 거고, 서머리는 그 메일의 어떤 그냥 간략화된 그런 형태로 보여주는 건데, 근데 이런 식으로 짜야지겠죠, 그죠? 그럼 이런 식으로 짰다 그러고, 여기에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C 프로그램을 우리가 짰는데 잘 사용하고 있다고 보니까 뭐가 생겼냐면 여기에 뭔가 또 다른 형태의 어떤 메일을 붙여야 될 경우가 생기겠죠, 그죠? 지금 또 생각은 안 나는데 뭐 거의 다 붙여져 있어서 뭐 그냥 간단히 그냥 뭐 스캐너 같은 걸 붙여서 뭐 또는 이제 프린터 같은 걸 붙여서 이거하고 같이 연동을 시키겠다. 그러면 어떤 새로운 타입의 메일을 받았을 때 여기 받는 루틴에 있는 폼 문장도 다 고치고 여기도 다 고쳐야 될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이 루틴이 예를 들면 쇼 콘텐츠 같으면 더 이제 이걸 자세히 보면 메일 아이템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게 이메일이냐, 팩스냐에 따라서 그걸 보여주는 루틴이 다 다르겠죠. 이메일 같으면 그냥 텍스트 형태로 쫙 보여주면 되고, 팩스 같으면 이미지니까 이미지를 화면에 뿌려주고, 음성 같으면은 음성 신호를 스피커 쪽으로 시그널을 보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보여주는 그런 루틴이 다 다를 거예요. 그죠? 근데 새로운 메일 시스템 타입이 들어오면 어떠세요? 여기 있는 이 루틴의 폼 문장 안에도, 여기에도 다 바뀌어줘야 되죠. 그냥. 뭔가 이 폼 문장 안에 새로운 타입을 추가해서 케이스 문장이 더 추가되고 뭔가 다 바뀌어지겠죠. 그래서 C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이렇게 아까 장황하다고 얘기했는데 어떤 타입에 따라서 데이터의 타입에 따라서 처리한 루틴을 다르게 해줘야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만약 그 데이터가 변경이 되면 시스템 안에 있는 여기저기를 다 뜯어 고쳐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C 프로그램은 함수가 서로 자료를 주고받는데 이게 함수와 자료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가 만약에 어떤 타입이 더 추가됐다거나 변경되면
그 자료를 쓰는 어떤 함수는 다 영향을 받아서 다 고쳐줘야 되고 다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어떤 원인에 근거하냐면 함수와 자료가 따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우리 복잡한 프로그램을 C로 짰을 때 막 누더기처럼 함수의 안에 있는 알고리즘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수의 재사용이 어렵다. 왜냐하면 함수 안에서 다루는 데이터가 저 멀리 있고 그 데이터가 복잡하고 또 변경되면 함수 안에도 변경돼야 되고 이렇게 굉장히 같이 쓰는 게 이렇게 모여있지 않기 때문에 변경이 참 어려워요. 모듈 사이의 연관이 굉장히 복잡해진다. 왜냐하면 그 어떤 데이터를 선언한 부분이 따로 있고 그거를 같이 쓰는 애들이 서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 있나요? C 프로그램 짤 때 막 그 데이터의 예외 처리를 많이 해가지고 함수 안에 케이스 문장이 무지하게 많이 나오고 새로운 데이터가 타입이 추가될 때마다 그거 다 뜯어고치고 막 이런 경우. 대부분의 프로시저럴 프로그램은 지난번 우리 유스 케이스 얘기할 때 성공적인 케이스보다는 예외적인 케이스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 프로시저럴 프로그램을 짜보면 예외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타입의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것 때문에 함수 안에 있는 어떤 컨트롤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객체장을 봅시다. 객체장. 네, 객체장은 이렇게 데이터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그 함수가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 메인 시스템 같은 경우는 메인에 쓰는 데이터가 여기 모여 있고 메인에서 뭐 정의되어 있는 함수가 여기 뭐 거의 뭐 처음에 들어가는 이 메인 애플리케이션 이름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팩스와 관련된 데이터 함수, UI와 관련된 데이터 함수, 이메일과 관련된 데이터 함수, 뭐 또 다른 타입이 있다 그러면 다른 타입의 데이터와 함수가 모여있기 때문에 만약 혹시 여기에 새로운 타입이 추가된다고 해도 얘네들은 건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물론 이제 메인은 건들 수가 있어요. 하나 더 추가하면 여기 있는 이 그 컨스트럭터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 함수에서 아마 그걸 부르는 게 있을 텐데 그것만 달라지지 다른 놈은 별로 영향 안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객체장은 어떤 객체와 어떤 오퍼레이션이 필요한지 그게 뭔지를 알아가지고 그걸 한 클래스 안에다가 같이 묶어가지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 조금 전문화된 용어로 캡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캡슐화 되는 거 안에서는 다른 거하고 좀 독립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디자인하고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추가가 용이하다. 다른 구조에 영향이 적다. 뭐 하나 이메일 안에 있는 어떤 데이터나 함수를 고쳐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 다른 건 별로 영향 안 받아요. 근데 아까 여기서는 어떻게 됐죠? 뭐 하나 데이터 더 추가했다. 새로운 타입 추가했다. 그러면 뷰잉하는 부분의 것들 다 함수 안에 있는 거 다 바꿔야 되고 왜냐하면 그 타입에 따라 다른 처리를 하니까 또 뭐 아까 뭐 쇼 콘텐트 하는 거 뭐 또 리시브 하는 거 뭐 다 바꿔야 되죠. 자, 그래서 객체장이 이제 좋은 측면이 여러 가지 있는데 객체장을 왜 많이 쓰느냐? 복잡한 거를 다룰 때 굉장히 편해요. 우리 레고 같은 거 여러분 많이 어릴 때 해봤고 아마 우리 1학년 때 창의적 그 공학 설계 때 다루는데 이 레고가 그 블럭 하나하나는 굉장히 심플하죠. 그죠? 모양도 심플하고 거기 인터페이스가 사실 어떤 레고가 다른 레고하고 이렇게 결합되기 위해서 거기에 이렇게 블록 나와 있는 거, 그 다음에 자기가 뭐하고 껴줘야 되는지 이렇게 오목 들어간 게 이거 외에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프로그램도 마치 레고 블록식으로 이렇게 필요한 데이터, 필요한 함수를 이렇게 블록식으로 쌓아나가면
복잡한 거를 얼마든지 잘 핸들링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때요, 이거는? 블록 단위로 되나요? 여기 만약 어떤 함수를 추가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 쓰는 함수가 다른 데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다 맞춰줘야 되죠. 이게 훨씬 더 복잡함을 다루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죠? 이게 더 쉬운 형태죠. 그죠? 예, 우리 PC 하드웨어가 되게 이런 블록 스타일로 되어 있는데, 그죠? 되게 다 이런 컴포넌트가 있고 그 컴포넌트 사이에 그 인터페이스가 정의되어 있어서 그 안에 컴포넌트가 뭐가 고장나거나 안 되거나 아니면 그 컴포넌트를 새로 업그레이드 하려면 다른 데는 영향을 안 주죠. 그죠? 그 모듈만 딱 빼서 그 인터페이스 맞는 것만 끼면 다 작동이 될 수 있어요. 이런 형태로 내부는 복잡하지만 인터페이스 간단하게 하고 그 인터페이스만 잘 맞추면 뭐든지 바꾸거나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구조를 가지는데 이제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로 객체나 클래스가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객체는 내부에 데이터와 이를 조작하는 함수가 있는 작은 프로그램의 단위고 외부에는 어떤 함수 인터페이스 내부에는 몰라도 되고 여기는 어떤 인터페이스만 어떻게 쓰는지 잘 알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이 내가 정의한 클래스를 쉽게 쓸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 객체지향입니다. 자, 거기까지 그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한 그 개념이었는데 그 어떤 차이점 그런 걸 설명했는데 혹시 질문 있나요? 만약에 지금 여기 이게 있는데 지금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이렇게 짰다고 합시다. 여기 있는 이 C 프로그램의 이 함수를 클래스 하나로 했어요. 그리고 이 함수 안에 여기서 선언되어 있는 데이터는 그냥 여기 했는데 여기서 쓰는 데이터, 얘가 많이 쓰는 데이터는 지금 여기서는 다른 헤더 파일에 정의되어 있는 어떤 스트럭처 타입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얘도 갖다 쓰고 뭐 이럴 텐데 C하고 똑같이 이게 구조는 이게 클래스로 되어 있지만 이 클래스를 그냥 함수 하나로 보고 여기에는 함수 안에서 쓰는 데이터만 있고 이 함수에서 쓰는 데이터 중에 뭐 중요한 것들이 어디 딴 클래스가 가지고 있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함수 하나를 클래스 하나로 매핑해서 짜는 경우에는 이런 장점을 볼 수 있을까요? 없죠. 근데 잘 이 객체지향의 이해를 잘 못한 사람은 프로그램을 되게 그렇게 짜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함수 하나를 그냥 클래스 하나로 정의해서 그 클래스 안에 메소드 하나 달랑 적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 메소드가 쓰는 데이터는 엉뚱하게 딴 데가 있고 이러면 객체지향 프로그램의 좋은 면을 살리기 어려워요. 여러분들 그렇게 안 짜겠죠? 그냥 분명히 그런 차이점 알겠죠? 우리가 설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와 필요한 함수를 같이 묶어서 한 클래스 안에 두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이 내 걸 몰라도 돼. 나한테는 어떤 인터페이스만 잘 알아서 가져가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두 번째 주제가 클래스와 객체 뭐 이런 개념들을 아는 건데 클래스는 뭐죠? 클래스는 데이터와 함수를 묶어서 선언해 놓은 선언한 거죠.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들 C에서 스트럭처 타입 선언한 것처럼 타입을 선언한 거고 그 스트럭처의 어떤 레코드 변수를 하나 선언하면 그 변수 안에 그 스트럭처의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클래스와 객체 사이의 관계는 그거랑 똑같죠. 스트럭처 선언은 클래스고 그 스트럭처 타입의 어떤 변수 하나 잡는 거는 객체랑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객체는 그 안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잡히는 게 객체입니다. 그럼 객체를 만들어주는 게 뭐예요? 우리 어떤 클래스 선언하고 그 클래스의 객체를 하나 만들어주는 거 뭐죠? 만들 때 부르는 거. 생성자, 컨스트럭터. 그래서 그 컨스트럭터는 그 이름이 클래스 이름하고 똑같은데 우선 생성자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각 객체는 그 안에 어떤 그 함수가 쓰는 변수 값이 정의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메소드와 변수, 이 메소드는 클래스 안에 정의되어 있는 함수가 구현된 걸 얘기하는데 그 메소드와 변수 사이의 관계는 이 메소드를 주로 그 클래스 안에 정의되어 있는 변수를 갖다가 쓰죠. 그죠? 만약에 여러분 디자인했는데 여기 UI하고 관련된 데이터를 정의하고 여기 함수 했는데 어떤 데이터는 얘가 안 쓰고 엉뚱하게 얘가 계속 갖다 쓰더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데이터가 잘못된 거죠. 그 데이터는 여기다 갖다 놔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라는 거는 이런 그 클래스에 속하는 어떤 데이터의 집합인 객체들의 어떤 공통되는 사항을 정의해 놓은 어떤 템플릿이죠. 그죠? 타입이다. 그 다음에 객체는 이런 예를 들면 어카운트의 구체적인 뭐 여기 체킹 어카운트, 세이빙 어카운트 이게 구체적인 요구의 어떤 사례, 인스턴스죠. 그죠? 그 다음에 인플로이 존이라는 사람, 메리라는 사람은 이 인플로이라는 타입의 구체적인 하나의 객체, 그 인스턴스입니다. 자, 그래서 클래스는 우리가 그 언어를 정의할 때 이렇게 클래스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클래스와 관련된 함수, 이렇게 뱅크 어카운트, 디파지 여기에 클래스와 관련된 함수고, 여기 있는 어카운트 넘버, 어카운트 오너, 밸런스 이런 게 뭐예요? 클래스 안에 정의되어 있는 변수죠, 그죠? 예, 이제 객체적 프로그램 했던 사람이 이거 다 알 텐데, 이거를 우리가 디자인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박스로 표현하고, 맨 위에 클래스 이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조금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 있는데, 여기는 데이터, 여기는 함수.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클래스 안에 정의할 때, 이 앞에 이 프라이빗이니 뭐 퍼블릭이니 또 함수는 마찬가지인데, 이걸 정의하는 거, 이건 무슨 의미죠? 이 퍼블릭, 프라이빗 또는 프로텍트도 있는데, 그런 의미가 뭡니까? 이 퍼블릭이라고 쓴 거의 의미는 뭐죠? 네, 외부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외부의 다른 프로그램이 이 뱅크 어카운트라는 클래스를 쓴 사람 말고 다른 클래스를 쓴 사람이 여기 있는 이 함수를 부를 수 있는지 없는지를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프라이빗을 하면 이거는 다른 데서 못 부르고 이 안에서만 부르는 거죠. 그죠? 네, 여기 프라이빗이라고 정의한 건 여기 있는 데이터는 얘들만 쓸 수 있고 이 밖에 있는 다른 클래스, 다른 사람이 짠 프로그램에서는 이거는 못 쓴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그 UML에서 쓰는 클래스 다이어그램 안에 기호들이 있는데 여기 플러스가 여기 퍼블릭을 의미하고 이 마이너스가 프라이빗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네, 다 됐죠. 네? 그래서 클래스는 항상 생각할 때 데이터의 정의가 있고 그 데이터와 관련된 그 데이터를 많이 쓰는 함수, 그리고 이제 함수에 그냥 그 프로토타입을 오퍼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자료 함수에 모아놓은 개념, 모아서 정의해놓은 거, 그걸 우리가 클래스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사원이라고 그러면 사원의 이름, 전화번호, 직위, 급여, 뭐 경력 이런 데이터가 있고 그 사원이라는 클래스 안에는 이 사람이 승진하면은 여기 있는 이 직위 값을 바꾸겠죠, 그죠? 전화번호 검색 그러면 이 전화번호를 들여다보겠죠. 그리고 원하는 사람의 전화번호 뿌려주겠죠, 그죠? 그 다음에 경력, 직위 조회 이런 여러 가지 오퍼레이션들이 다 이런 데이터를 쓰기 때문에 사원이라는 클래스 안에 이걸 모아놓는 거죠, 그죠? 예전에 여러분 C 프로젝트 할 때는 어땠어요? 만약 이런 함수가 있다면 이 함수는 있지만 이런 데이터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다른 어떤 함수들이 만약 쓴다 그러면 이거를 모아서 예를 들면 승진 함수 하나 함수 따로 정의하고 얘네들이 쓰는 이런 스트럭처는 그 함수 밖에 정의했기 때문에 인터랙션이 많아지는 거죠. 그죠? 타이머. 이 안에 마이크로웨이브 부분인데 시간, 세팅된 시간, 여기 뭐 타임 클락이 있고 세팅된 시간, 그 다음에 시간 변경, 세팅, 뭐 클리어 이런 것들은 여기에 관련된 오퍼레이션인데 우리 인베이드 시스템 같은 데서 이런 것들을 많이 정의해서 클래스로 씁니다. 전화번호 같은 거, 이것도 하나의 클래스가 될 수 있는데 이름, 전화번호, 그룹, 메일 주소 이런 데이터들이
여기는 이런 오퍼레이션이 이런 데이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 놓은 거죠. 자, 이 클래스, 뭐가 클래스가 돼야 될지 그런 걸 좀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이반은 그냥 우리가 강의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게 클래스가 될지를 찾아보는 그런 그 액티비티 못 해보는데 그냥 뭐 수업 시간에 해봅시다. 뭘 해볼까? 그 인터넷 쇼핑몰 같은 데서 그 중요한 클래스가 뭐가 있을까요? 인터넷 쇼핑몰을 쓴다 그럴 때. 특히 이제 뭐 그냥 아무거나 해봅시다. 그냥 인터넷 쇼핑몰 일반적으로 뭐 옷도 살 수 있고 뭐 어느 것 관계없이 살 수 있는 인터넷 쇼핑몰 안에 필요한 클래스. 뭐가 있을까요? 구매자. 구매자는 어떤 데이터와 어떤 함수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구매자의 뭐 아이디나 이름이나 주소나 뭐 그런 정보들. 그 다음에 함수는 뭐가 필요하죠? 구매라는 함수는 거기 있는 게 좋을까요? 딴 데 있는 게 좋을까요? 다른 데 있는 게 좋아요. 구매라는 함수는 그 데이터를 쓰는 주로 구매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상품을 누가 얼마에 샀다 이런 것들이 구매에 들어갈 테니까 거기에 있는 게 좋겠죠. 그죠? 그러니까 구매자는 그 안에 어떤 구매자의 그 신상을 뭐 바꾼다든지 입력을 한다든지 그런 함수들이 들어가 있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다 나왔는데 뭐 구매자, 주문, 장바구니, 그죠? 그다음 또 상품에 대한 게 클래스가 하나 더 필요하겠죠. 뭐 그런 것들이 중요한 클래스돼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찾아내는 거를 다음번 이제 이 요구문서가 끝나면 할 텐데 하여튼 클래스 찾아내는 게 객체지향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거 했던 건데 클래스는 타입의 선언이고, 그죠? 사원, 이름, 직위, 뭐 승진 이런 것들 데이터와 함수 선언한 거. 그러니까 객체라는 거는 이 클래스의 하나의 인스턴스, 구체적인 나올 수 있는 객체죠. 그러니까 이름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되고 직위가 있어야 되고 승진하는 함수가 여기에 적용될 수 있고 그런 거죠. 그죠? 또 홍길동이라는 사람도 여기에 사원의 일정이고 김동국도 사원의 일정인데 각각 다른 객체예요. 그죠? 실제 자기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많이 봤던 거예요. 프로그램 할 때. 그죠? 그래서 뭐 뱅크 어카운트에 대한 클래스 정의한다. 그러면 여기 함수 생성자, 그 다음에 뱅크 어카운트 또 다른 생성자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죠. 그죠? 이건 디폴트 생성자고 여기에 파라미터 주면은 이런 식으로 객체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예금하는 거, 그 다음에 인출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어떤 현재 잔고를 확인하기 위해서 프린트하는 거. 여기에 이제 그 잔고에 라든지 아니면 어카운트 넘버라든지 이런 게 지금 데이터로 들어가 있는 거죠. 객체를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어요? 여기서 employee라는 클래스를 정했는데 employee라는 클래스를 객체를 만들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컨스트럭터를 부르죠. 그죠? 그래서 컨스트럭터 불러서 객체 이름을 주고 객체 이에다가 start하고 여기 있는 함수를 부르면 이 객체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 있는 함수를 수행하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여기는 employee demo라는 이 클래스하고 이 클래스는 얘가 필요해서 여기 있는 print info를 호출하는 거죠. 그죠? 뭔가 관련이 있는 거죠. 그죠? 이걸 우리가 링크 관계라고 하는데 얘가 이걸 호출하는 관계. 자, 메소드는 어떤 클래스 안에서 이 구현된 이 함수 구현을 우리가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함수 구현할 때는 이제 자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클래스 안에 여기 다 구현이 되는데 C++는 이제 여기에는 함수의 선언만 있고 오퍼레이션 선언만 있고 이 함수의 선언은 다른데 정의 구현은 메소드 구현은 다른 데서 하게 돼 있는데 하여튼 뭐
이 프로그램 뭐 다 이해하죠, 그죠? 여기, 객체 하나 만들어서, 뭐, 전이라는 객체 프린트하고, 또 여기 여기는 뭐, 2배로 만들고, 뭐, 프린트하고, 뭐, 이런 내용인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메소드라는 거 뭐 다, 알 텐데, 메소드는, 그 안에 어떤 메소드가 이게 또 있을 수 있는 그런 건 없고, 그냥 메소드 호출이죠, 그죠? 네, 여기에 지금 my main class 안에 main이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이거는 클래스 my main class 안에 소속되어 있는 메소드죠. 그래서 우리가 C에서는 이 메소드를 함수를 정의할 때 미리 다 선언을 하고 헤더 파일에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정의를 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선언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갖다가 정의하면 되겠죠. 예, 실행은 이 메인 메소드부터 하는데, 이 안에서 이제 다른 객체를 만들고 다른 객체 안에 소속되어 있는 함수를 부르면 또 그거 넘어가겠죠. 자, 이 메소드의 호출을 찾아내는 게 설계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설계에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여기는 메인에서 여기는 employee라는 어떤 객체한테 어떤 함수를 부르는 걸 얘기하는데, 그 함수 부르는 순서가 1번, 아까 우리 이 프로그램에, 여기 이 프로그램 나와 있는 거를 지금 그대로 그린 거거든요. 어때요? 메인에서 지금 john을 만들어가지고, john이라는 객체한테 print info라는 걸 날린 거죠, 메시지를. 그러면 걔가 프린트 해가지고, 프린트 인포를 뭐 화면에 뿌리든지 해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오겠죠, 그죠? 그럼 그 다음에 john이라는 객체 가지고 뭐 give twice를 하고, 그 다음에 john이라는 객체한테 또 프린트 인포 날리고, 그 다음에 john이라는 객체를 가지고 여기 안에 있는 give twice를 날리고 뭐 이러는 건데, 그걸 그대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이 메인에서 john이라는 객체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give twice 하는데, 여기에 조금 좀 그림이, 이게 사실은 give twice라는 게 이 메인 안에 있는 함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self, 이게 사실은 이게 조금 좀 잘못됐는데, 여기에, 여기에 employee demo라는 클래스 안에 있으니까, 여기에 employee demo라는 객체가 있어야 될 거죠. employee demo라는 객체한테 부르고, 그 다음에 얘한테 레이즈하고 프린트하고 이런 건 하여튼 메시지로 호출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화살표로 나타낸다. 네? 그리고 객체는 이렇게 나중에 이제 이렇게 네모로 나타나는데, 이게 객체 이름이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자세하게 나중에 그 시퀀스 다이어그램 또는 컬래버레이션 다이어그램 설명할게요. 하여튼 메시지는 이런 화살표로 표시하고 그 메시지의 그 프로토타입이 위에 나오면 됩니다. 자, 거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지금 클래스, 또 객체, 그 다음에 메소드 이렇게 설명했는데, 네, 옛날에 뭐 다 우리 여러분 들었던 개념이니까 뭐 리뷰하는 의미에서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상속이라는 거 뭡니까? 상속. 물려가는 거죠, 그죠? 여기 지금 person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employee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extend라고 하고 person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두 개 사이의 관계는 상속이죠, 그죠? 이 extend person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상속의 의미. 어떤 의미죠? 이걸 쓴 거하고 안 쓴 거는 어떤 차이가 있죠? 상속 다 배웠잖아, 우리 객체제한 프로그램에서 많이 배웠고 많이 실습해봤고. 그럴 때 상속의 의미가 뭐죠? 여기 인플로이라는 클래스가 어떻게 해요? 뭘 물려받는 거예요? 응? 뭘 물려받는 겁니까?
이 person이라는 클래스 안에 정의되어 있는 여기 있는 이 name이라는 데이터와 age라는 데이터, 이 birthday라는 함수를 물려받는 거죠. 마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부모님이 재산 목록이 쫙 있고 부채 목록이 쫙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뭐 나중에 상속을 해주시면 거기가 다 여러분들께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부자야? 부채가 많으면 이게 아닐 텐데 여기 만약에 자산이 많다 그러면 여러분들 거잖아. 또 여러분들 거는 또 있잖아, 그죠? 그런 개념이죠. 이 인플로이라는 클래스는 얘가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와 함수를 가지고 여기에 있는 것 중에 혹시 더 필요하면 더 정의하고 이런 경우도 있죠. 여기는 이 볼스가 내가 상속받았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돼? 고쳐서 재정의해서 쓸 수 있죠, 그죠? 오버라이딩 하는 거. 네, 그런 개념입니다. 왜 이거 상속을 쓸까요? 왜?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상속을 정의 안 하고 얘를 쓴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또다시 여기 정의할 수 있죠. 이걸 안 쓰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중복정의가 되죠, 그죠? 그 중복정의를 피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상속이라는 게 객체정에서 너무 강조해서 제일 중요하고 좋은 개념 같은데 실제 우리가 프로그램 짜보면 이 상속은 잘 써야지 잘못 쓰면 되게 골치 아프고 프로그램 테스팅하기도 힘들어요. 자, 폴리모피즘, 다양성. 그러니까 이 한자로 쓰면 한 개지만 여러 가지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죠? 마치 팔색조 같이, 그죠? 여기 지금 한 개의 이름을 가지지만 다른 여러 가지 의미와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다. 여기 지금 birthday가 있는데 여기 있는 이 birthday하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런 거 여기 두 개의 birthday가 쓰였는데 이거하고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죠? 이 birthday는 앞에 이 제니퍼라는 게 패밀리 멤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패밀리 멤버에 해당되는 birthday가 수행되겠죠, 그죠? 근데 이건 어때요? 이거는 person이라는 객체니까 person이라는 객체의 birthday가 불려지겠죠, 그죠? 이 앞에 있는, 그죠?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이 두 개지가 똑같지만 서로 다른 결과를 보인다는 거, 다른 메소드가 실행된다는 거, 그런 내용이 다양성입니다. 네. 이 변수가 서브클래스의 객체를 가지고 있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 패밀리 멤버라는 타입이 퍼슨 클래스의 어떤 서브클래스가 될 텐데, 이 퍼슨이라는 그 타입이 더 높은 개념일 텐데, 그 높은 개념의 변수 타입인 내용은 그 낮은 개념의 내용을 다 담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퍼슨 객체는 여기 person 객체는 person 변수의 값으로 배정받을 수 있고 family member 객체는 person 변수의 값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데 이게 거꾸로는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상위 개념의 어떤 변수가 하위 개념에 있는 객체들은 다 우리가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제로 이렇게 타입 캐스트 형태로 객체 타입을 바꾸는 게 이제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여기 있는 이런 person이라는 객체가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타입을 하나 변수를 만들었는데 객체 변수를 그걸 강제로 패밀리 멤버로 만드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거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객체지향에서 다루는 몇 가지 중요한 개념들 설명했는데 이런 것들을 왜 우리가 다시 리뷰했냐면 설계 단계에 이런 게 또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클래스가 이게 상속으로 해줘야 되는지 아니면 이거하고 이거가 어떤 관계가 있을지 그걸 찾아내기 위한 거거든요. 네, 오늘 시간의 마지막 토픽은 이 클래스의 관계인데 이번 시간에 제일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중요하냐? 설계할 때 이걸 여러분들이 관계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관계에 의미하는 바는 뭔지 이거를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가지 관계가 있어요. 네 가지. 첫 번째는 association. 우리말로 연관인데 어떤 클래스와 어떤 클래스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이 학생과 이 학생과 친구 관계 있죠, 그죠? 여러분들하고 부모님은 부모님과의 관계, 그죠? 그 다음에 뭐 나하고는 사제지간의 관계, 뭐 그런 관계, 그런 걸 찾아낸 클래스 사이에. 근데 이 연관이라는 거는 좀 애매모호하고 어떻게 보면 여기 밑에 있는 이 whole part, 전체 부분과의 관계 이것도 큰 의미에서 연관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책마다 조금 다르지만 이 연관관계 중에 조금 특수한 부분이 이 전체 부분과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상속관계 금방 얘기했죠? 그죠? 어느 클래스하고 어느 클래스가 데이터와 함수의 정의를 공유하는 거죠. 그죠? 그런 관계. 그 다음에 사용관계는 아까 우리 잠깐 봤는데 어떤 메인 클래스가 어떤 객체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쟤를 함수를 호출하면 요거는 굉장히 단순한 그냥 어떤 호출 관계거든요. 그리고 파라메터를 이용해서 뭐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단순한 관계를 우리가 유수관계라고 합니다. 예, 여기 상속관계, 윈도우와 콘솔 윈도우, 다이얼로그 박스. 이거 뭘 의미하냐면 윈도우 프로그램 많이 짜봤을 텐데 그 윈도우 프로그램 안에 한 개의 창이 뜰 텐데 그 창이 하나의 클래스로 정의되고 각 객체가 될 수 있죠, 그죠? 그 안에 있는 이제 콘솔 윈도우, 이제 윈도우의 타입이 뭐 다이얼로그 박스도 될 수 있고 그냥 콘솔 윈도우도 될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이 윈도우의 어떤 하나의 특정한 타입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그 윈도우와 윈도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이벤트 사이에 이 윈도우에 이런 뭐 클릭했다든지 그런 이벤트가 발생하면 뭐 어떤 일을 해라 뭐 이런 건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전체 부분과의 관계인데 조금 있다가 하나하나씩 좀 자세히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네 가지 타입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타입을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설계해서 그릴 때 요 심볼들 우리 뭐 DFT 그릴 때 원은 뭘 의미한다 뭐 화살표를 뭘 의미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화살표 여기 있는 다이아몬드 화살표 뭐 이런 선은 뭘 의미한다 이런 거를 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연관. 자, 이 연관은 이게 이제 하나의 객체고 이 객체인데 이 사이에 이제 어떤 관련을 맺어야 되는데 왜 관련을 맺어줘야 될까요? 예를 들면 여기 지금 머더라는 객체인데 이 머더는 애를 낳았어요. 이게 애를 낳으면 누구의 애라는 게 다른데 이제 표시가 될 텐데 이 사람이 낳은 애가 누군지를 찾아볼 때 이런 연관이 없으면 찾아보기 어렵겠죠. 그죠? 그리고 얘가 엄마가 누군지를 찾아보려면 이게 연관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연관은 결국은 이제 나중에 구현하면 이 머더라는 클래스 안에 요 안에 이제 데이터로 여기 차일드가 있죠. 그죠? 이게 지금 객체 어레이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꼭 객체 어레이로 될 필요 없어요. 예를 들면 마다들에 대한 포인터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 차일드들은 뭐 이렇게 링크 형태로 가지고 있어도 괜찮아요. 하여튼 어떤 거로 됐든지 얘가 여기는 머더라는 객체 안에서 연관되어 있는 객체의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거꾸로 얘가 머더라는 객체를 알고 있어야 내 엄마가 누구고 뭐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두 클래스 사이에 연결이 돼 있어서 어떤 정보를 찾아오거나 서로의 관계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저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그걸 우리가 연관관계라고 해요. 아까 우리 인터넷 쇼핑몰로 얘기했는데 뭐하고 뭐 사이에 관계를 맺어야 될까요? 지금 아까 우리 뭐 찾아냈지? 커스터머라는 객체 찾았고요. 그 다음에 뭐 찾았습니까? 오더라는 거 찾았고요. 또 뭐 찾았죠? 장바구니? 뭐냐? 장바구니? 스켓? 그 다음 또 뭐 있나요? 뭐 있지?
아까 프로덕트, 그죠? 상품. 내가 사려는 상품.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하고 연결해야 좋을까요? 이게 디자인할 때 어떤 여러분들이 맞춰야 될 퍼즐이야. 우선은 이게 클래스인 걸 찾아내는 게 중요하고, 그죠? 그 다음에는 이 객체들이 어떻게 연관을 맺어야 좋은지. 자, 어떤 시나리오가 필요하냐? 장법 안에 뭘 넣었어? 그러면 이게 이렇게 돼야 되네? 그죠? 장법 안에 지금 들어가는 프로덕트는 뭐야? 물어봐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주문했으면 누가 주문했는지 알아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주문하고 프로덕트는 해야 되잖아. 이 주문 안에 여러 개의 상품을 주문할 수도 있는데 이게 있어야 되죠. 그죠? 근데 이거하고 이거는 직접 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왜 없죠? 이걸 통해서 알면 되잖아. 그죠? 그렇겠죠. 그죠? 이 정도면 다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장바구니 같은 것도 지금 이 커스텀하고 연결될 필요는 있어요. 나중에 이제 시스템 안에서 구별할 때.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한가요, 또? 그 정도입니다. 여기에 이제, 사실은 더 자세하게 하려면 여기에 여러 개의 오더 라인이 있어서 오더 아이템을 해서 이걸 연결하는 게 좋은데, 하여튼, 연관은 그런 정도로 설명하죠. 예, 연관은 추적 가능성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죠? 객체와 객체 사이에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위해서 여기 지금 머드라는 객체 더 마음하고 차일드라는 객체 짐, 차일드라는 객체 제네퍼인데 이 객체들 사이에 서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맺어주기 위해서는 여기 add child랑 부르면 짐과 더 마음이 연결되는 거고 제네퍼와 더 마음이 연결되고 또 이 거꾸로 이쪽에 그러니까 이 양방향의 그 연관이기 때문에 이쪽에도 연관을 시켜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짐의 엄마는 더 마음이다. 제니퍼의 엄마는 더 마음이다라는 걸 표시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구성관계. 요거는 연관의 독특한 형태인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전체 부분과의 관계 중에 이제 구성관계가 있고 집합관계, 컴포지션, 애그리게이션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는 전체적인 개념이고 하나는 그거의 부분 개념이에요. 어떤 예를 들 수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학과가 어떤 공과대학에 소속되어 있다. 그러면 공과대학의 개념은 전체 개념인가요? 부분 개념인가요? 전체 개념이고 학과는 부분 개념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포함하고 있다는 어떤 관계가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 테이블이 있는데 테이블의 어떤 구성 요소하고 그 테이블 사이의 관계. 그래서 요거는 대부분 has, 하여튼 어떤 구성되어 있다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성관계와 집합관계의 차이인데 이걸 아주 잘 기억해야 되는데 여기 구성요소가 전혀 없이 전체가 존재할 수 없고 구성요소는 언제나 하나의 객체 전체의 부품이다. 그러니까 이 컴포지션은 전체 개념이 없어지면 부분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서 공과대학이 없어진다고 해서 컴퓨터공학 전공학과가 없어질까요? 우리 왜 중간에 그 어떤 학부는 소속 대학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개념이죠, 그죠? 내가 시스템 만들 때 이게 대학에 소속되지 않아도 그냥 부분적이게 존재할 수 있게 하겠다. 그러면 이거는 애그리게이션이고 컴포지션은 뭐냐면 두 가지가 공동 운명체가 돼요. 이게 없어지면 얘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집합관계는 이제 이런 나무와 숲과의 관계, 시, 도, 군, 구 이런 게 하나의 집합관계죠, 그죠? 그래서 이 집합 개념이 컨테이너 클래스고 부분적인 요소가 그 안에 있는 구성 요소입니다. 집합 관계는 구성 요소 없이도 전체가 존재할 수 있고 어떤 구성 요소가 전체 집합의 그
소속이 안 되고도 따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느슨한 관계가 집합관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UML에서 흰 다이아몬드로 표시를 하는데 이런 거죠. 이 테이블이 있는데 테이블이 뭐 이런 다리가 없는 테이블 이건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다리가 뭐 망가졌다면 이거 테이블이 안 되고 얘도 없어지는 걸로 하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구성관계로 만들어야 되고 끈끈한 관계.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 전체가 없어지더라도 얘가 남아있을 수 있는 관계죠. 그죠? 여러분들 주민등록증에 가면 주민등록의 어떤 가족관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 주민등록 등본을 띄면 가족 구성원의 전체가 나오죠. 그거는 전체 집합관계고 가족 구성원 멤버는 하나하나씩 초본을 띄면 한 사람께 나오죠. 그러면 그 두 개의 관계는 이 합성 컴포지션 관계인가요? 애그리게이션 관계인가요? 혼자서도 정립해서 초록으로 초본으로 그냥 남기려면 전체 어떤 그런 가구 개념, 그게 없이도 존재할 수 있게 만들면 되겠죠. 그죠? 근데 내가 시스템을 만들 때 한 사람도 혼자 가구로 꼭 있어야 된다. 뭐 그렇게 하려면 뭐 이런 왼쪽에 있는 것처럼 컴포지션 관계로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프로그램이 달라지는데 이 객체가 만약 없어졌을 때 얘도 없어지게 하려면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얘가 없어졌을 때 얘도 그냥 남기려면 얘가 없더라도 얘 혼자 남을 수 있는 공동 운명체가 아닌 경우에는 애그리게이션이 된다는 거죠. 상속관계 아까 다 얘기했죠, 그죠? 다시 설명인데 이거는 그냥 진행할게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사용관계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설계 단계에 제일 찾아내기 어려운 이 코딩까지 가야 이걸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어떤 객체가 있고 여기에 어떤 객체가 있을 때 코드상의 어떤 의존, 얘가 아까 뭐 여기 있는 놈을 그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여기 있는 이벤트를 여기서 뭐 파라미터로 사용한다든지 이럴 때 맺어지는 건데 이거는 설계 단계에서 찾아내기가 참 어려워요. 그 다음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태까지 설명했던 네 가지를 정리하는 그런 표가 있는데 연관관계는 관계가 클래스 사이의 관계지만 요거는 객체가 살아있는 동안만 유지해요. 아까 우리 mom하고 child가 했죠. 그럼 mom하고 child가 서로 연관은 맺지만 그 연관의 구체적인 그 관련은 객체 사이에 맺는 거죠. 그죠? 만약에 이 객체하고 이 객체하고 모녀 간의 어떤 모자 간의 관계가 없다 그러면 그건 맺어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둘 사이에 어떤 그 연관이 있다가 만약 필요하지 않으면 그걸 끊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관계가 연관이고 전체 부분과의 관계는 요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관처럼 이 전체 개념하고 부분 개념이 살아있는 동안만 그 객체가 없어지면 이 관계는 필요 없는 거죠. 상속 관계는 근데 이거는 모든 그 안에 있는 객체와 객체 사이에 다 그냥 클래스 선언할 때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클래스 사이의 관계고 반영구적인 그런 관계라고 할 수 있죠. 사용 관계는 이거는 이제 어떤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파라미터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관계에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디자인할 때 찾아낼 수 있는 것은 이 세 개고 그 중에 이 상속은 사실 뚜렷하기 때문에 잘 그렇게 흔하게 나오진 않아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여기는 연관이고 이 연관을 찾아내는 게 우리 디자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질문인데 오늘 시간에 했던 중요한 내용 이제 클래스가 뭔지 뭐가 클래스가 될 수 있는지 그런 내용하고 이제 클래스와 클래스 사이에 객체와 객체 사이에 관계라는 게 뭔지 그 다음에 디자인할 때 그걸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질문 없나요? 질문?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그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방법을 할 텐데, 미리 좀, 여러분들 지금 하는 프로젝트를 좀 곰곰이 생각해보고, 뭐가 클래스가 될 수 있을지 이런 걸 좀 많이 연구를 해오세요.